안녕하십니까. 르네상스의 인간 14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번 14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인문학의 고향 그리스를 가다 동영상 중간에 중간에 시청하다가 중단된 부분을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기말시험 공지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인간 기말시험은 12월 16일 0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게 될 것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평가로 합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그 답안지의 내용이 풍부해야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16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르네상스의 인간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표지에는 반드시 소속, 학번, 성명 기입을 해야 됩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조교에게 보내면 됩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크세노프가 키루스 지난 시간에 동영상 계속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그 사람 어디 나왔냐? 중상모략은요, 이건데, 하는 부하들이 있느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는 복종하는 자에게는 명예를 주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처벌과 명예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전쟁을 나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부하들이 네 말 잘 듣냐? 그랬더니 내 아버지 지금까지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성진을 시켜주고 월급을 더 주고 못한 사람은 징계를 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자발적으로 충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들아, 그것은 강제적인 복종에 이르는 길이다. 복종에 이르게 하는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사람은 복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한다. 언제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적나라한 표현이죠. 심리를 그대로 파헤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복종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인가요? 무슨 말입니까? 이익이 되는 게 뭔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렇다. 그게 정확하게 내가 뜻하는 바다 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다는 명성을 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빠른 길은 없다. 왕도는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지혜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야에서 정말 지혜로워야 할 뿐이다. 아들아, 그것은 마치 내가 전술을 배우듯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움으로써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배울 가능성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와서 배우겠다는 게 여러분 지금 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유 아닙니까? 그죠? 배움의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서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배움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친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는 없다. 왜? 내가 항상 여유 없을 때 있지는 않거든요. 대신 너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와 웃고 있는데 우기상을 쓰고 있다거나 남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웃는다거나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라. 그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지 항상 염려해야 하며 실제로 닥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너는 그들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그리스에서 위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었죠. 너는 또 이것을 기억해라. 너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늘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로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마라. 밤이 되면 군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낮에는 밤에 어떻게 대처하면 최선일지를 생각했다. 늘 고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도자가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호의호식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탁월한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는 변정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980년대 이란 대사관이 습격을 당했죠. 점거당했습니다. 미국 이란 대사관이.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차분한 논조로 왜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격되지 않아야 되는가 해서 국제법적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미 카터의 로고스적인 이성적인 대화에 넘어갔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태가 해결됐죠. 천일 동안 언급됐었죠. 예. 자, 로고스는 근데 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에토스의 단계입니다. 에토스 단계. 어떤 단계입니까? 열정적인 강의, 열정적인 연설입니다. 열정에 의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뭡니까? 이성적인 리더십, 두 번째는 열정적인 리더십.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리더십일까요? 파토스적인 리더십입니다. 파토스가 뭐죠? 경험, 고난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그 총기 사건이 났을 때 며칠 동안 침묵을 했죠. 그냥 카메라 돌고 있는데도 침묵을 지켰네요. 그 침묵의 표정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왜?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대한 그 공감이 있는 거죠. 자기 경험에 대한 그 성찰을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카메라 도는 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침묵의 시간에 엄청난 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고난의 경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키루스의 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런 파토스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행진해 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발적인 충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쳤습니다. 그죠? 이겼어요. 그 다음에 서서히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구냐면 아르메니아를 치게 되는데 이 아르메니아를 치기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산지였거든요. 그때 키루스 장군이 대왕이 지휘관들에게 장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산에서 달리는데 익숙하다고 해서 군사들도 달리도록 하지 마시오. 자, 장교들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병들은 농사 짓다가 징벌된 뭡니까? 모병된 거예요. 잘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교들은 훈련됐기 때문에 먼저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약간 빠르게만 이것이요. 그래야만 군사들이 쉽게 따라갈 것이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반발짝만 앞서가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스타트rek이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 시리즈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이거 팝니다. 이것도 사들이지 마세요. 10편 정도 돼요. BBC에서 만들었나? 이게 뭐 HBO에서 만들었나? 하여튼 잘 만들었어요. 리더십에 대한 최고의 교훈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노르망디에 상륙했던 전설적인 부대가 있습니다. 이지중대입니다. 이지중대에 그 윈터스라는 그 장교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살아남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 나가는 전설적인 이야기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윈터스입니다. 이지 컴퍼니 대대장이었죠. 대대장이니까 중대장이 있을 겁니까? 노만 다이크입니다. 하품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한심한 대장이라는 거예요. 예일대학 출신인데 무는 갖췄지만 무를 갖추지 못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중대장이었어요. 자, 대대장이 포이라는 숲에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분의 상관이 이분입니다. 로버트 싱크라고 연대장입니다. 연대장이 전쟁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장이 얘를 보내서 중대장을 보내서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러는데 선임하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임하사는 어떻습니까?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만 다이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내는데 얘가 작전에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이 윈터 대대장이 스피어라는 다른 중대장을 보내가지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키루스의 교훈, 절대로 장교들에게 앞으로 가지 마라, 너무 앞서지 마라. 이 작품에서 바로 그 키루스의 교육에서 나왔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뭘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뭐 모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새로운 중위가 놀라운 용기를 발휘해서 군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스님 마사가 그 장교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안숨을 쉬고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연대장이 대대장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대대장이 자기가 이끌었던 부대가 다 죽고 전면하러 나가니까 총을 들고 뛰어나가려고 그러죠. 그때 연대장이 대대장에게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자네는 대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뒤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연대장은 연대장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뭡니까? 대대들이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대대장은 그렇다고 해서 전투에 뛰어들면 안 되죠. 왜? 중대들이 어떻게 작전을 펼치는가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자신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 너무 앞서가지 마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기르스의 교육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시리아와의 전투죠. 여기 바빌론 공격은 되게 쉽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빌론의 속국이었는데 원래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이 바빌론을 치기 전에 반드시 아시리아와의 최후의 결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루스의 교육 보면 뒷부분에서 이 아시리아와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루스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독려합니다. 사실 아시리아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때 자, 여기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지금 시리아의 전신인데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사악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바로 그때 부활 사상이 생길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아주 사악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루스는 제우시는 우리 조력자이자 인도자이다라고 구호를 전사들에게 전달했다. 군사들은 그 구호를 돌렸고 나중에 기루스에게 다시 돌아왔다. 한마디 한 거예요. 기루스는 우리의 보호자이다. 우리의 조력자이다. 인도자이다 하면 그것이 쭉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외쳤다는 거죠. 용기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때 기루스는 평소에 자주 부르던 제우스 신 쌍둥이 아들 디오스쿠로이를 칭송하는 찬가를 몸소 부르기 시작해 노래를 막 부르다는 겁니다.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들도 모두 그 소리를 연락에 따라 불렀다. 이런 행위는 신을 경외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죽이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찬가가 끝났을 때 뒤에 있는 동료기도는 잘 훈련된 군사를 보면서 즐거워했다. 바로 이 디오스쿠로입니다. 전쟁의 신이죠.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이 신을 받아들여가지고 로마의 수호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옆과 뒤에 있는 군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그리고 용감한 군사들이여, 이들은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다. 뒤에 있는 군사들은 이런 격려를 들으며 앞에 있는 군사들에게 용감하게 자신들을 이끌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기루스의 군대는 열정과 야망, 힘, 용기, 격려, 자기 통제, 복종심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적이 대면했던 직면했던 가장 큰 무서운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냐는 겁니다. 소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어떻게 아시리아라는 대국을 이기게 되었느냐? 지휘관이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 부하들은 지휘관에게 자발적인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전투를 해나가면서 기루스가 소리칩니다. 용감한 군사들이여, 각자 서두르고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 보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서두르라고 말을 전달하라. 그들은 말을 전달했다. 열정과 용기, 그리고 적과 마주치려고 하는 갈망에 자극받아 어떤 이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밀집 대역 동안 뒤따르며 달렸다. 일렬로 가다가 열정에 사무쳐서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루스 자신도 걷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이끌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달리면서 소리쳤다.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누가 용감한 자인가? 누가 제일 먼저 아시리아 군사를 떨어뜨릴 것인가? 기루스의 말을 들은 군사들이 역시 같은 말을 소리쳤다. 그리고 모든 대열이 격정에 차서 외쳤다.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누가 용감한 자인가? 누가 제일 먼저 아시리아 군대를 이길 것인가? 라고 해서 승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로렌조죠. 사막에. 저도 영화를 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나라 있죠. 그 요르단 밑에 있는 그 사막입니다. 거기에서 그 전투를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아랍의 로렌스가 이게 똑같은 작전을 펼칩니다. 노래를 막 부르면서 달리면서 전쟁을 하죠. 노래로. 그럼 사람들이 막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그 토끼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전투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 결국 신바빌론의 수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신바빌로니아 수도 바빌론의 상상도인데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을 막게 됩니다. 작전을 어떻게 펴냐면 이게 너무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신바빌론의 공중궁전이 있었죠. 유명한 여기도 아마 공중궁전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 보이죠? 이게 공중궁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졌던 그 신바빌로니아의 공중궁전이 있던 거대한 도시였죠. 이 도시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 기루스는 이 강을 막아가지고요. 강을 막으니까 육지가 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게 배가 자초되죠. 여기서 행군을 해가지고 이 도시를 점거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자, 그 기록은요. 이 바빌론 기록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 연대기라고요. 이게 지금 클레이 점토판인데 이 여기에 나보니두스가 신바빌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패망했다는 기록을 남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키루스 실린더라고 그럽니다. 1879년도에 영국 고고학팀이 이 돌을 발견하게 조그만합니다. 요만한데요. 이 돌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돌에서 키루스에 대한 기록이 발견이 됐던 게 키루스가 요걸요. 요게 뭐냐면 공고문입니다. 취임 공고문입니다. 황제 취임 공고문이에요. 지금 이란 대통령이죠. 보시는 것처럼 요 전시회가 영국에서 빌려와서 이란에서 이 전시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키루스가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발표한 조서인데 신의 이름을 마르둑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요. 신바빌로니아의 왕입니다. 신입니다. 자기는 뭐죠? 다른 신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신,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신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르둑 신은 키루스에게 바빌로니아 갈 것을 명령했고 그와 친구처럼 동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 신을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바빌로니아, 수메르, 아카디아의 모든 백성과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발에 입을 맞췄다. 모든 백성들은 키루스로 환영했고 그 얼굴은 광채로 빛났다. 그러면서 조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막강한 군대는 바빌로니아를 평화롭게 정복했고 어떤 누구도 수메르와 아카디아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다. 나는 그들을 노예와 같은 삶에서 구출했으니 궁핍함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위대한 신 마르둑은 나의 행동을 기뻐하셨다. 나는 평화를 위해 각국의 권좌에 앉아있는 왕들과 우정을 나눴다. 이게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서라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서. 종교와 문화와 나라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키루스의 조서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바빌로니아의 이 수도 바빌론을 점령했던 The Fall of Babylon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황제로 취임한 다음에 취임 연설을 합니다. 참 감동적인 취임 연설이죠. 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황제됨을 선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용감했던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용감하려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용감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신체적으로 강인했다 할지라도 게을러지는 순간 신체 조건은 나빠집니다. 절제와 인내도 그것을 고양하는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퇴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태한 사람이 되거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국을 얻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얻은 후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승리는 용기만 있는 자에게도 가끔 주어지지만 승리를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절제와 인내 그리고 엄청난 주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서 미덕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까요? 제군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지 감시하고 나 또한 여러분을 감시할 것입니다. 이게 취임연설이었습니다. 아, 대단하죠. 예? 우리가 탁월하면 계속 추구하자. 예? 그리고 당신들이 해야 될 일 해라. 자, 여러분들 탁월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랫대. 내가 우리 군주론 첫 시간에서 이 동영상 시청할 때 서양 문명의 본질, 그 서양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아랫대. 탁월함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얻었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서양 문명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키루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이. 나도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키루스 대왕의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아직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왜 그리스 사람인
크세노폰이 페르시아의 왕 이야기를 썼냐? 왜 적의 건국 왕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소키루스의 용병대장으로서 페르시아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 그 옛날에 그런 왕이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됐을 것도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소크라테스 사형과 30인의 참주와 민주파의 행포 때문에 그리스가 큰 위기에 빠져들었죠. 그때 아마 크세노폰은 이제 추방당한 몸으로서 저기 그 올림피아에 살면서 자기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약속으로 전락하는 아테네 지도자들에게 소국 페르시아의 제국 형성 과정을 통해 용기를 심어주고 키루스 대왕의 리더십을 모델로 제시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라이벌이었습니다. 플라톤이. 그죠? 여러분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 동문수학에서 사이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테네에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책을 쓰게 되죠. 그때 국가에서 제시된 아포리아, 국가 혼란 상태의 타파 방식에 대한 반론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학적으로 사유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크세노폰은 뭡니까? 구체적인 리더십을 제시했다는 거죠. 행동하는 리더십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플라톤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이 혹시 군주제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자, 보십시오. 여기 키루스 메이저이죠. 키루스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압제를 하고 있죠.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키루스의 교육에서 키루스 대왕을 쭉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부정적인 면을 갑자기 확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키루스 대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페르시아 귀족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요강 나르는 사람, 빵 굽는 사람, 요리사, 술잔 관리인, 목욕 보조인, 가축 잡는 사람, 음식 나르는 사람, 심부름꾼 등의 귀족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돕는 사람과 귀족의 눈썹을 그리고 밤을 붉게 지자하는 등의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기사로 만들어 봉급을 받게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온갖 사치를 다 부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크세노폰이 군주제를 경계하기 위해서, 자, 군주제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잘못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키루스 대왕은 보시는 것처럼 파사르가 이 파사가가 페르시아죠. 가데는 센터란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중앙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성을 이렇게 쌓았고요. 그의 무덤이 이렇게 전시돼요. 원래 이 무덤은 훼손되었죠.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기 와서 이 무덤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늘 따르고 싶어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키루스 대왕이 차지했던 땅을 이 알렉산드로스가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덤을 재건시키게 됩니다. 영국 고고학팀이 발견한 키루스 대왕의 이 비석인데요. 나 키루스는 아르케메디아의 왕이다라는 글들이 여기에 각 나라의 말로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옆에서 본 키루스 대왕의 무덤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란에서 만든 키루스 the Great, You are still in our heart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키루스 대왕의 정신이 이란 혹은 페르시아 혹은 중동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마키아벨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여러분에게도 어떤 교훈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타코스의 영웅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타코스의 영웅전입니다. 이 책도 이렇게 두껍죠. 읽으셔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전집이 아닙니다. 이런 책이 6권입니다. 갑자기 읽고 싶으면 생각이 딱 떨어지시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지금까지 만화로 보셨던 영웅전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병희 선생님도 번역의 포인트가 약간 어긋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플루타코스는요 로마 시대에 살던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을 썼냐면은
짝을 만듭니다. 짝. 예? 테세우스와 로물루스. 건국왕이죠. 아테네의 건국왕, 한 사람은 로마의 건국왕이죠. 두 사람을 짝을 만듭니다. 짝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맞냐, 저 리더십이 맞냐니까. 건국을 할 때 이런 리더십이 맞냐, 저런 리더십이 맞냐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비교 영웅전입니다. 둘을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병희 선생도 중요한 인물 5명, 이쪽 인물 5명으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교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비교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시면은 이건 진짜 인문학적 희열인데요. 진짜 재밌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코리아누스와 아키메데스를 비교해서 읽었어요. 이야, 내가 새벽 2시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껄껄껄껄하고 웃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걸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너무나 책이 두껍기 때문에 이 천병희 선생은 4명인가로만 했습니다. 다르게 중요한 사람 4명을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3커플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냐하면은 다 보면 좋겠죠. 뭐 24명의 짝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건국왕 테세우스와 로물루스.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2명입니다. 알키비아데스, 아테네죠. 그 다음에 코리올니누스, 로마 사람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 다음에 확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에는 알렉산드로스,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입니다. 이야, 그 세 짝 6명이죠. 6명. 6명을 읽어 오시면 좋겠지만 읽기가 힘드실 걸 고려해서 제가 읽고 다 읽었습니다. 요약을 쫙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걸 여러분께 설명을 쫙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화로 읽으셨죠? 저도 만화로 읽었습니다. 뭐 유명했던 신화적인 인물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야, 제가 잘못 이해했더라고요. 천천히 다시 읽어보니까 그 내용에서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가 있는지, 야,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 학기를 잡아서 이 책만 한 학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주 예민했고 통찰력이 깊었던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웅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요, 인간에 대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데, 플루타르코스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자, 보십시오. 기원 후 46년에 태어나서 120년에 죽었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127년일 수도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문제가 약간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120년이 되느냐 127년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그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사람이 로마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분명히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서 플라톤 아카데미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그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서 아테네로 유학 오는 것은요, 굉장한, 우리 같으면 하버드로 유학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아테네 인근에서 철학 공부를 했고 수학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귀족들입니다. 이 로마 귀족들을 만나면서 나중에 이 플루타르코스가 책을 헌정할 때 로마 귀족들에게 헌정합니다. 무슨 말이죠? 로마 귀족들에게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웅이란 이런 것이다. 난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를 마치고 뭘 했느냐? 놀랍게도요, 델포이 신전에서 사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한 2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면은 여기에 아폴로 신전이 있죠. 이 신전에서 사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플루타르코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신탁을 받기 위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저 페르시아 사람들 왔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탁을 받기 위해 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신탁을 받는 업무를 총괄하던 수석 사제였다는 것이죠. 2명이 사제인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가시면은 이제 보시게 되는 그 델포이 신전의 원래 보건도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폐가 되어 있고 여기 아까 보인 요게 요 터가 바로 아폴로 신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이건 제가 위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밑에서 이렇게 그린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찍은 게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플루타르코스는 여기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제 업무를 총괄했거든요. 신탁을 받는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신탁 업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물론 플루타르코스는 신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탁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죠. 그렇죠?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이 오라클 여성들이 신탁을 받는데 그 플루타르코스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신탁을 받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순서를 정해주고 신탁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플루타르코스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방들은 뭘까요? 이런 집들은요, 각 도시의 보물창고였습니다. 델로스 뭐 이런 데 있죠.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보물창고들이었어요. 왜 보물창고를 저기다 모아놨을까요? 일종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 여기서 신탁을 하면 돈을 내야 되겠죠, 그죠? 돈을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신탁해서 쓰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은 이런 신탁을 위한 그 보관소 같은 것들이 지금 흔적으로 쭉 남아 있죠. 스테디움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플루타르코스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현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현제.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했을 때가 바로 오현제 시기를 말합니다. 그 오현제 때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디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무슨 책을 썼죠? 고백록을 예, 수상록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나는 왜 뭐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플루타르코스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바로 요 사람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요 사람. 트라이아누스 시대. 아까 제가 127년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사이에 있었던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제국의 꼭대기에 있을 때 이분이 바로 사제로서 일하면서 이 로마의 귀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영웅이란 이런 것이다. 난세를 극복하는 영웅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영웅전이란 책이죠. 이 사람 시대에 트라이아누스 시대로부터 이 사람이요 그 인근 도시의 시장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문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드리아누스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학계에서 논쟁이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잘 보십시오. 오현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얼굴 모양에서. 수염이 없고 수염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차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을까요? 바로
그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부터 그리스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플라톤 기억나세요? 플라톤의 국가로 보면은 누가 통치해야 되죠? 철학자 왕이죠. 그죠? 황제는 뭐가 돼야 돼요? 철학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 된다는 건 뭐죠? 그리스 스타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부터 그리스 스타일로 따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패션이 전부 다 수염으로 나갑니다. 이쪽은 전부 다 뭡니까? 옛날 율리우스 가문의 흔적이죠. 원래요, 이것도 머리를요, 이 머리가 보세요. 좀 촌스럽죠? 왜 이런지 아세요? 원래는요, 율리우스 가문이, 아우구스투스 가문이 머리를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머리를 장발로 길었어요. 장발로 길었는데, 공화파들은 어떤 파입니까? 아니, 귀족들은 어떻게 단장을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서 이 머리를 이렇게 장발로 해가지고 왔으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그죠? 여러분은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 바람직인 걸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오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게 공화파나 귀족층에게 다 해가 되지 않는 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부터 그리스 스타일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이 사람부터 이 사람 때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이 프루타르코스가 그리스 영향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되었는데 이때부터 프루타르코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트라이아누스 시대에 활동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트라이아누스가 어떤 사람이냐를 따라야 되겠죠, 그죠? 로마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펠리시오 아구스토 멜리오 트라이아노.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행운이 있기를 트라이아누스보다 더 탁월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황제 5형제 중에서 정말 이 성실함과 업적 면에서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 하드리아누스는 그리스를 사랑했다는 것하고 부지런함에서 뛰어났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그야말로 파이우스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울리우스는 철학자였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업적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현제라 이렇게 하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이렇게 오현제 기간 동안은 아니 이 사람 말고 이 다음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사가들이 할 일이 없었다. 왜? 사건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고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할 일이 없었다. 특히 이 사람은 영토를요 가장 크게 확장한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죽었을 때 117년에 죽었죠. 저 영국에 여기 보세요. 여기 에딘버러죠. 에딘버러. 여기 가시면은 하드리아누스의 이 성이 있습니다. 그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 끝. 물론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여기 있는 라인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다뉴브강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집트까지 이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여기에 모로코까지 전체를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그죠? 요 조그만 여기서 출발했는데 전체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사람이 했다는 거죠. 트라이아누스의 개선문입니다. 보신 것처럼 114년에 지어진 건데요. 다키아를 정벌한 곳입니다. 여러분 다키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키아. 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야, 폴란드에 갔더니요. 야, 진짜 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곳 그곳이 다키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에 가시면은 개성문이 있죠. 아우구스투스 개성문 같은 데 보면은 노예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탁 잡혀 있어요. 그 누굴까요? 바로 다키아에서 잡은 사람들입니다. 다키아 노예들입니다. 그 다키아 노예들이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유고슬라비아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노예로서 많이 썼는데 그쪽을 정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죠. 트라이아누스고 로마에 가시면은 트라이아누스 원주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걸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벽면에다가 트라이아누스가 다키아 원정을 했을 때 일어났던 모든 전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쭉 올라가면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여기 보이죠? 요겁니다. 이게 쭉 올라가면서 기록되어 있고 여기를 트라이아누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기능을 했었죠. 지금도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기가 바로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만든 그러니까 그 로마 중심에 있는 그쪽이죠. 이게 바로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다키아를 원정할 때 있었던 전투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뺑뺑 돌아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전투하는 모습을 딱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림들을 여기에 전시하고 있다는 거죠. 다키아 원정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북쪽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북동쪽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 야만족 중에 야만족들, 게르만족보다 더 야만족들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정벌했던 그 사람이 바로 트라이아누스였다는 거죠. 자, 지금 이 트라이아누스에 의해서 제국이 제일 크게 확장되었고 또 가장 난폭했다고 알려져 있던 다키아족을 물려쳤던 트라이아누스 시대에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델포이를 가시면 박물관에 들어가실 건데 박물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한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상을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좀 늙었고 못생겨서 그렇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플루타르코스일 것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왜? 플루타르코스가 여기서 활동했던 사제이기 때문에 플루타르코스하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잘 보면은 플루타르코스가 조금 잘생겼고 소크라테스가 조금 더 못생겼다는 것, 더 이렇게 뚱뚱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 Lives입니다. Lives. 그러니까 생애란 뜻이죠. 생애. 영어로는 생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천병희 선생님이 놓친 걸 찾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 천병희 선생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책을. 자, 보십시오. 프루타르쿠스 영웅전이에요. 그런데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책이 5권이 더 나와야 돼요. 다 번역하려면은.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을 발췌를 했는데 실수를 하셨어요. 무슨 실수를 하셨느냐? 자, 이 책이 어떻게 써있느냐? 이거 보세요. 책이 4권입니다. 한 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에서부터 23명을 기록하고 있고 로마에서 로물루스부터 갈바까지 23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리크루고스와 누마와 솔론과 포플리콜라와 이렇게 짝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짝을 맞춘 다음에 그 뒤에 또 한 글, 더 짧은 글이 나옵니다. 무슨 글일까? 비교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병희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읽으셨던 만화책은 그 둘을 비교하지 않았죠. 그냥 한 사람씩 영웅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실수였다는 거죠. 꼭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 시대, 최광의 시대에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쓸까요? 그럼 어떻게 글을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글을 쓰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정벌을 당했다 칩시다. 일제시대 때. 예? 일제시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써요. 근데 일본 사람 한 명하고 한국 사람 한 명을 비교해. 그럼 우리 어떻게 쓸까요? 글을?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일본 사람 대단하다 써야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검열을 통과할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 대단하다. 근데 뭐랄까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더 대단하다를 쓰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로물루스 대단하다. 그런데 테세우스 더 대단하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더 훌륭하다. 얘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끝을 어떻게 내면 됩니까? 끝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그런데 얘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끝내야 돼요. 왜? 그래야 또 독자들이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래 일본 사람 괜찮다. 그래 괜찮지. 근데 한국 사람이 더 괜찮아. 뭐야 이거? 그죠? 쭉 가다가 나중에 이 한국 사람 약간 문제가 있었어. 그럼 일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래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교묘한 글쓰기가 여기에 전개됐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교묘한 글쓰기가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는 뭐가 달랐느냐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공부하는 방식이 뭐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사기를 공부하고 지금은 그리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것을 알고 남의 것을 알고 이런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리스는 뭐고 로마는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시작되었던 테세우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로물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분석하는 글을 쓴 겁니다. 그 다음 들은 뭘까요? 배신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조국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두 명의 배신자들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알키비아데스 이런 많이 들으셨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흉이죠. 얘 때문에 졌잖아요. 그죠? 얘하고 코리올라누스 로마의 배신자였습니다. 이 배신자가 어떻게 배신을 때렸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썼을 때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망했다 그랬죠. 그죠?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키비아데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라고 썼겠죠. 그죠? 맞죠? 그리스 사람이니까 알키비아데스 물론 잘못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놈이 더 나쁜 놈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테세우스하고 로물루스하고 리크로고스하고 누마하고 쫙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을 친 거 요 두 개만 할 거예요. 건국자와 배신자들 할 겁니다. 궁금하시죠? 나머지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왜 니키아스는 성실한 장군이었고 크라수스는 나쁜 장군이었을까? 이 사람도 좋은 장군이었을까? 뭐 이런 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아 비즈니스 리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건국자와 배신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로마는 어떤 나라였을까,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본성. 자, 인간의 본성이 변할까요? 그 문제를 이 플루타르코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보십시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개괄입니다. 이거는 로마적인 것이 뭐냐는 겁니다. 로마 콜로세움이죠. 활동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활동하는 삶을 추구했고 운대함을 추구했고요. 제국을 지향했고 원형극장입니다. 이게 로마적인 겁니다. 그리스는 어떤 사상일까요? 바로 숙고하는 삶, 아름다움, 도시국가, 반원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비극이 상연되었고 로마에서는 뭐가 있었죠? 글래디에이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거죠. 자, 지금 플루타르코스가 그리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글래디에이터보다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원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극이 진짜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도시국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달랐다는 겁니다. 활동하는 삶과 숙고하는 삶은 달랐다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플루타르코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핵심 내용이 뭐냐? 제국의 시대에 로마가 제국으로 갔죠. 제국의 시대에 그리스적인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팽창과 확장 속에서 그리스적인 가치의 가치는 무엇일까를 두 짝으로 비교해 놓은 책이 바로 영웅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에 대해 쓴 게 아닙니다. 뭘 대해 썼을까요? 두 문화권의 차이, 더 나아가서 로마적인 시대의 그리스적인 것의 가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이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시대에 그리스를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플루타르코스가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의 선생이라는 것이죠.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